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제가 OT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선된 문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를 그대로 끌고 온 것도 있고 제가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서 가져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서 이 문제를 반드시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할 시간을 가져보신 다음에 다음 강의 진도로 나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통치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죠.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그래서 통치행위 자체가 사법심사가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학설에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하는 학설과 부정하는 학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통치행위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죠. 사법부가 통치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행동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국회가 하는 행동 중에서 국회의원 징계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는 통치행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겠죠. 3번.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은 쭉 보시면 되겠지만 사법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라크 파병 결정 자체가 외교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되었던 영역, 즉 통치행위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치행위가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긴급 재정경제명령 사건이 있었었죠. 5번째,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맞죠? 그래서 원래는 통치행위가 가능하지만 사법부가 자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통치행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암기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자를 특별한 날에 사면해줄지 안 해줄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즉 통치행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두 번째, 대통령의 서운 취소. 서우가 훈장을 주었다가 뺏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한과 남한 간의 고도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만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행위. 마지막,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통치행위죠. 근데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위해서 하고 있다. 통치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부터 살펴볼게요.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치행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즉 법규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 유보, 즉 행정부가 국민한테 어떠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근데 작용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중요사항 유보설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마지막으로는 법률 우위. 행정부가 하는 행위들보다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법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한다는 점,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판례는 텔레비전 수신료.
텔레비전 수신료는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두 번째, 판례는 텔레비전 수신료의 결정. 텔레비전 수신료의 결정도 역시 국민의 지갑과 연관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우위의 원칙은 공법행위이건 사법행위이건 수익적 행위이건 부담적 행위이건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은 행정법입니다. 즉 행정법을 지켜가면서 활동하자고 하는 것이 법률 우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모든 행정 영역에서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의회가 국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다른 기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다고 논거가 되는 것은 전부유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전부유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부유보설은 비판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행정부를 국회의 발밑에 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규 창조력은 네. 국민의 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법규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심 법원은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판례라고 하는 거 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를 폭행했대요. 근데 법원에서 A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C가 B를 폭행했을 때도 C가 유죄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당해 사건에서만 구속이 될 뿐이다. 그래서 당해 사건은 1심, 2심, 3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 판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예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민을 구속한다, 행정기관을 구속한다? 행정기관을 구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세무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민한테 세금 걷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예산은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이게 틀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행정기관, 즉 국가기관은 구속하겠지만 국민한테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3번,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중요사항 유보설은 두 가지 밀도별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매우 본질적인 영역. 국민한테 매우 본질적인 영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되고 이것이 위임시켜가지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규 명령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가지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따라가지고 구분하는 이론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4번,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경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당연하죠.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약, 국제법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약도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법원은 법의 인식 근거, 즉 행정법을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문법, 불문법 두 가지가 있는데 조약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조약이 행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때로는 법률 혹은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 해당되는 거겠죠. 두 번째, 판례는 관습법의 성립에 있어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관습법 성립에 두 가지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관행, 두 번째로는 법적 확신이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세 번째, 관습법은 성문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관습법은 불문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자, 법률 유보에서는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관습법을 근거로 국민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행정법의 특성상 통일된 단일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행정법은 다양한 개별법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두 번째, 대법원은 유사사건에서 전 판례의 기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판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제법규라고 하는 것,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기관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의회를 거쳐야 한다, 거치지 말아도 된다라고 하는 학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통설, 다수설은요, 굳이 의회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도 법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나 이론을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는 행정법원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아니죠. 불문법인 조리도 충분히 법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6문제를 총 풀어보셨는데요. 6문제를 푸시고 맞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틀렸고 그 다음에 왜 맞았는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반드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 볼 텐데요. 오늘 진도는 책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행정법 관계부터 미리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조리 파트가 아닌 행정법 관계를 미리 익히신 다음에 조리를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법 관계부터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법 관계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논의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논의할 때 행정을 하는 주체가 있겠고 행정을 받는 객체가 있겠죠. 행정을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행정부. 객체는요?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정 주체와 객체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행정 주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체는 누구다? 행정부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행정부가 행동을 할 때 행정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국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국가는 행정부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행정 주체가 국가만 있다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 주체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 즉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 주체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주체란 행정권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당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권, 힘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받는 주체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어서 법적 효과가 귀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행정법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행정 주체가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가 국민한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서의 주체는 행정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받는, 즉 원고와 피고가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 주체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단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수탁 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이 되고 또 공공단체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가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직접 국민한테 뭐라고 한다.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즉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도요. 이재준이 있으면은 이재준을 구성하고 있는 팔, 다리, 몸통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팔다리가 필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즉 국가, 즉 행정 주체도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행정 주체가 있습니다. 행정 주체는 대표적으로 국가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공공단체,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행정 주체 밑에는 다양한 행정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행정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청자는요. 관청할 때의 청을 이야기하는데 뭐 시청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 행정청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국가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한대. 그러면 일반 구급 공무원 같은 사람이 행정청의 자리에 쓸 수 있을까 못 쓸까? 당연히 못 서겠죠. 왜? 국가를 위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즉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행정청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장이라든가 강남구청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표시하는 사람이겠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 드릴 때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릴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거고 그다음에 국 이런 단어를 붙일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행은 행정청을 이야기하고 국민은 행정객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청은 모두 행정 주체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때도 당연히 행정 주체가 당사자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위하는 것, 이들이 세금 거둘 때 본인을 위해서 세금 걷습니까?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세금 걷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소송의 원고, 피고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의결기관. 의결기관은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하는데 표시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내부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의사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지방의회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방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의결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뭐 보조기관, 그다음 보좌기관, 뭐 감사기관,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기관은 행정청이다. 그래서 이가 행동하는 것은 모두 행정 주체를 위한 것이겠고 행정 주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충분하시겠고요. 제가 앞으로 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국민한테. 그래서 행정청을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은 행정객체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관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행정 주체의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팔다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었다? 행정청이 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청이 있는데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즉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의사를 결정하는 거, 하나는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정청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행정청은 누구를 위해서 활동한다? 국가요.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행정주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가 된다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다시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독임제 행정관청, 하나는 합의제 행정관청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독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홀로 여러분 독고노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홀로 된 행정청, 즉 혼자서 책임을 지는 행정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관, 처장, 청장, 서장, 구청장,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단독 행정청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합의제 행정청이 있었죠. 합의제 행정청은 그룹이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행정청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구나. 혼자 책임지게 되면은 독임제, 여러 명이서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합의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간단하게만 내용 한번 짚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세 번째로는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지만 표시할 권한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청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러나 기타로서는 뭐 보조기관, 그 다음에 보좌기관, 뭐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주체가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가 있었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국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법 관계의 주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원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오리지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탄생할 때부터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또다시 세분화시켜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법상 사단법인,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격 자체가 모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 파악을 선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으시죠? 뭐 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이런 데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을 구성 요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이 곧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행정 지방 주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넓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커요. 대표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뭐 광주광역시, 뭐 이런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무슨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겠죠. 경기도 밑에 뭐가 있냐면은 성남시가 있고요. 성남시 밑에 뭐가 있냐면은 수정구라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이 있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가 있죠. 인천광역시에 광화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읍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을 광역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 군, 구 요런 지역들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지역적인 명칭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행정 주체는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구가 있고 여기에도 구가 있는데 전혀 지위가 같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바로 밑에 있는 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구, 동, 읍, 면 이런 것들은 그냥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건 동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에서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입각하셔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구 같은 거,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주체가 아닌 단순한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의 사자가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적인 목적, 즉 공익상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합.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조합은요.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이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단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적 결합체로서 사단법인이 있고 대표적인 것은 조합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물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조물, 여기서의 영자가 경영할 때의 영자고요. 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경영하는 모임을 영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예컨대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공부할 공간을 제공해주고 자료를 제공해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설립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만 있으면은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 직원이 있고 직원들이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은 물건과 사람 간의 조합이다. 그래서 인적, 물적 결합체로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조물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결합체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각종 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방송공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립병원 잘 알고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과거에는요. 영조물 법인에 해당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법이 바뀌어가지고 얘를 영조물 법인이라고 하는 틀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법인은 인적, 물적 결합체의 총합을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재산들이 모여있는 것을 재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재산이 모여있는 단체를 공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 출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연금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학술진흥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게 되면은 행정 주체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 그럼 공공단체는 또 뭐가 있냐면은 지자체가 있고요. 지자체 안에는 보통 그 다음에 광역, 기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광역은 넓은 거, 기초는 그 밑에 구성하고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사단법인이 있었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은 사람과 물건이 모인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있는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무수탁 사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다 보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요, 공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자가요, 업무할 때의 무예요.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을 공무 이렇게 부르고 있고, 수탁은요,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받았냐? 개인이 받았대요. 자, 원래 국가의 업무, 즉 행정의 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단체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들은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특별히 국가의 업무를 해줘라고 위탁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행정주체는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국가, 하나는 공공단체, 하나는 공무수탁 사인. 세 가지가 있는데,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위탁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공무수탁 사인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 총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업무는 국가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이 한두 개인가요?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일이 졸업장을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학위, 즉 졸업장을 나눠주는 것만큼은 사립대학교 총장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의 일이지만 대학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학위를 수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립대학교 총장한테 권한을 위탁했기 때문에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거에서만큼은 국가의 위치에 쓴다. 즉 행정 주체의 위치에 선 공무수탁 사인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영교도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도소요, 원래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민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민간에서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영교도소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 때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탁받았을 때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장 및 기장이요. 선장은 배를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장은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나 배 안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원래 범죄자를 제압하는 역할이 경찰이잖아요. 근데 일일이 경찰들이 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배 안이라든가 비행기 안에서는 경찰 사무를 이들한테 위탁시켜가지고 이들이 대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곧 행정 주체의 지위에 서가지고, 즉 국가와 동일한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별정우체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별자가 특별하다, 정자가 정하다. 특별하게 정한 우체국을 별정우체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도서 산간 지역에 우체국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 동네 너무 살기 험하기 때문에 일하기 좀 꺼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체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인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모집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고 그래서 특정하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별정 우체국장으로 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이지만 국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가 일을 도모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시행자, 수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토지를 가져가는 것을 토지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 수용은 원래 국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국가가 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한테 맡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즉 행정주체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대신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근거 규정 없이 위탁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점. 자, 그럼 공무수탁 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 의무는 당연히 공무를 계속 수행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공의무 부담사인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회사원들은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일정 부분 뗀 상태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원들의 지갑을 유리지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너무나 투명하게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실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세무서장도 아닌데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얘도 공무수탁 사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공무수탁 사인이 아닌 판례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공의무 부담 사인으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공무수탁 사인은 아니다. 2017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의무만을 부담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부분은 2017년도에 군무원 시험에서 공의무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행정보조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행정대행자도 있고 민관위탁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